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자예요. 집안일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작은 일도 같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출세가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최근 개인적으로 큰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도 돈도 사회적 출세나 명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무엇보다 제 자신이 가장 행복한 방법을 찾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는 부유한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란 편이에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자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고 엄마는 가정주부였던 평범한 집이었다고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서 나중에 재산을 많이 모으셨기 때문에 저는 늘 부족한 것 없는 여유로운 집안에서 자랐지요. 특히 어머니는 부동산 투자에 큰 재주가 있으셨어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 부동산의 흐름이라든지 개발이 될 곳이나 오를 만한 곳을 찝어내는데 남들과는 다른 안목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거기에 당시는 지금과 달리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덕분에 제가 철이 좀 들었을 때는 저희 집은 서울 노른자위 땅에 건물까지 소유한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약간 아픈 사연이 숨어 있기는 해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오랫동안 몸이 아프셨거든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생계에 나섰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뇌와 신경 쪽을 다치셔서 영구적으로 장애를 얻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치료와 요양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셨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된 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 수중에 있던 재산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다가 모은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불려 집안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참 자상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외출도 쉽지 않았지만 바쁜 엄마를 대신해 그래도 최대한 저를 챙겨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어머니 역시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고요. 어릴 때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적도 많았어요. 학교를 마치고 나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다 마중을 나오는데 저만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뚝이는 아빠가 마중을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싫고 부끄러웠는지 아빠를 보고도 일부러 먼 길을 빙 돌아서 혼자 집에 가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제가 좀 크고 철이 들고 나서는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와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늘 제 손을 꼭 잡고 산책을 가시고는 하셨죠. 나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 너무 좋아. 나랑 산책하는 게 그렇게 좋아? 음, 아빠랑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딸이 언제 이렇게 컸니? 이제는 내 손을 잡고 매일 같이 다녀주고 고맙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해. 내가 앞으로 평생 같이 다녀줄게, 아빠. 너는 시집 안 가게? 시집 가면 남편 손 잡고 다녀야지. 뭘 그때까지 아빠 손을 잡고 다녀? 너 남편이랑 손 꼭 잡고 다니는 거 내가 꼭 봐야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남편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지 못하셨어요. 한번 크게 다쳐서 망가진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아무리 재활을 하더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기능이 크게 안 좋아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던 그 해부터 아버지는 몸이 갑자기 많이 약해지셔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위독하시던 날 갑자기 밤중에 눈을 뜬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윤선아, 엄마 잘 부탁해. 응?
갑자기 왜 그래? 엄마는 아빠가 잘 챙겨야지. 미안해. 아빠가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아빠는 참 행복했어. 너랑 엄마 덕분에 이만하면 정말 잘 산 인생인 것 같아. 아빠, 맘 약한 소리 하지 마. 좋아져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내가 미안해. 다음 생에도 꼭 내 딸로 다시 태어나. 그때는 내가 늘 너를 업고 다니는 건강한 모습만 보여줄게. 아버지는 그때 자신의 운명을 아셨던 것일까요? 그 말을 남기고 바로 다음 날 돌아가셨으니까요. 사실 어쩌면 각오를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늘 아버지가 언제든 저희 곁을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각오를 했다고 해도 슬픔은 컸어요. 가장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한 분은 바로 엄마였죠. 언제나 든든하고 강하기만 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주춧돌이 무너진 것만 같아 보였어요. 늘 활기 넘치던 분이셨는데 눈에 띄게 우울해하면서 집 밖을 안 나가는 날도 있고 잔병치레도 부쩍 늘어나셨죠.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암판정까지 받으셨어요. 대장암이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등 떠밀어 보낸 건강검진 중에 발견한 것이라 아주 초기였고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면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된다면 제가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몹시 불안해하시기도 하셨죠. 수술은 잘 끝났어요. 엄마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협조를 하기도 했고 초기였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퇴원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엄마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윤선아, 네가 싫어할 건 아는데 엄마 부탁 좀 들어주라. 응? 왜, 뭔데? 무슨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선자리를 좀 봐뒀어. 그냥 좀 나가기만 해봐. 엄마, 내가 아직 30도 안 되었는데 무슨 선이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부탁이라잖아. 응? 그냥 나가서 만나기라도 해봐. 이러다 혹시라도 너 혼자 세상에 남으면 어떡하니? 내가 불안해서 그래. 치료도 잘 끝났는데 진짜 왜 그래? 누가 20대부터 선해본다고 그래?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선을 두어 번 보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은 어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만나자마자 대뜸 결혼이며 혼수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선자리가 원래 그런 목적이기는 했지만 제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서인지 처음 만나자마자 혼수를 얼마 해올 수 있냐는 둥, 자기는 집이 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만 마시고 바로 헤어졌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의사라고 했어요. 저보다 대여섯 살 많았는데 그래봐야 30대 초반이었으니 딱 봐도 그 사람 역시 본인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끌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어색하게 차만 마셨어요. 본인 재력이며 능력을 과시하던 첫 번째 상대에 비해 이 사람은 과묵하더라고요. 둥그런 얼굴에 인상도 선하고 말투도 착해 보였어요. 딱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만 하는 사람 같았죠. 딱히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말도 별로 없었고 저도 무슨 이야기를 할진 몰라서 둘이 어색하게 우물쭈물대다가 차를 마시고 대충 밥을 먹고는 헤어졌죠. 그래도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가르쳐주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어요. 매일 밥 먹었냐, 별일 없냐, 이런 문자가 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만나자 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정기검진이 있어서 회사 휴가를 내고 엄마와 함께 갔던 병원에서 저는 그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윤선 씨, 여기 웬일이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저희 엄마가 오늘 검진이 있는 날이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내과로 가시는 거죠?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리로 오세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저희 엄마가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던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는 중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말도 잘 못하더니 병원에서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엄마 진료를 편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고 몇 가지 검사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살면서 아는 의사 하나랑 아는 변호사 하나는 있어야 한다더니 진짜 의사가 검진을 도와주니까 어쩌면 그렇게 모든 일이 착착 돌아가는지 평소 걸리던 시간보다 반은 줄일 수 있었죠. 고마운 마음에 저는 그날 그 사람에게 밥을 사겠다고 했어요. 막상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바로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어요. 그날 만나 밥을 먹고 또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이 쉬는 날 만나기로 해서 다시 만나고 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지요. 성실하고 조용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저는 좋았어요. 엄마 역시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고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다가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죠. 무엇보다 엄마가 그 사람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을 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의사이기는 했지만 집안 형편은 그냥 그랬어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대학교 다닐 때 일찍 돌아가셔서 가세가 기운 것이죠. 어머니와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집안에 빚도 좀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선으로 만난 사이잖아요. 그런 집안 형편 정도는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셨어요. 물론 저 자체를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집 경제력을 보고 좋아하신 거긴 했죠. 그래서인지 대놓고 바라는 것이 많기는 했어요. 집과 혼수는 물론이고 남자친구 자동차에 심지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가전을 바꿔주기까지 바랬으니까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내키지 않았어요. 선을 봐서 하는 결혼이었지만 저는 진짜 그 사람이 좋았고 예비 신랑 역시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는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요구는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을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만 같았어요. 제가 무리한 예비 시댁의 요구를 불편해하자 예비 남편은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우리 집이 예전에 형편이 조금 좋았던 편이라 우리 엄마가 그런 부분에 허례허식을 버리지 못했어.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다 좋은데 어머니 댁 가전을 전부 다 바꾸는 건 좀 말씀드려줘. 거기에 차도 같이 바꿔주기를 은근히 바라시는 것 같던데 내가 엄마에게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엄마는 다 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다 알고 하는 결혼이고 저희 집이 감당하지 못할 것도 아니니 시작할 때 괜히 큰 소리 났다가 책 잡히면 어쩌냐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저는 예비 시모와 촉새처럼 끼어드는 예비 신우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줘가며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확실히 꺾어 놓았어야 뒤탈이 없는 거였죠.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 한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늘 자상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성실히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누나였죠. 둘이 저를 좋아하기는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 많은 집 딸이라서 너무 좋아했고 신우 역시 돈 많은 집 딸인 올케라 좋아했던 것이죠. 그 둘은 늘 저를 보면 칭찬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어머, 올케, 이거 뭐야? 못 보던 가방인데. 이거 신상 아니야? 아, 엄마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오시면서 하나 사주셨어요. 세상에, 이거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나 한 번만 메어봐도 돼? 아, 네, 그럼요. 어머, 어쩐지 비싼 가방이라 그런지 너무 예쁘다. 얘, 이거 얼마나 하니? 응? 많이 비싸니? 아, 엄마가 사다 주신 거라 저도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부럽다. 이런 게 있으면서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 올케, 나 이거 좀 빌려주면 안 돼? 응? 모임에만 갔다가 와서 돌려줄게. 아, 죄송해요. 엄마가 사다 주신 거라 그건 힘들고 대신 제가 안 되는 가방 있어요. 그거 빌려드릴게요. 그 둘은 허구한 날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반찬을 만들어 왔다는 둥, 줄 게 있어서 왔다는 둥 했지만
목적은 우리 집에 있는 것 중 챙겨갈 것이 없나 살피러 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대충 그러려니 하고 자를 건 자르고 살면 된다 했어요. 살면서 저희 집이 여유 있는 걸 보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접근한 친구나 지인들을 제가 겪어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호구를 잡혀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인색하게는 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베풀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돈을 얻어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처음 저희가 결혼을 할 무렵 남편의 누나는 작은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고 1년여가 되었을 무렵이었나 아예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정말 가관이었죠. 회사 그만두셨다면서요. 어디 이직 준비하세요? 일종의 이직이라고도 할 수 있나? 네? 회사 다니는 거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서 그냥 시집이나 가려고. 이걸 취집이라고 하는데 나도 좋은 남자 만나서 취집할까 봐. 누가 알아? 나도 부잣집 남자 만나서 팔자 필지. 지금 사귀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있긴 뭐가 있어. 무슨 회사 다니는 놈 있었는데 정리했어. 나도 내 동생처럼 부잣집에 만나서 팔자 고칠 거야. 기가 막혔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 동생을 부잣집 여자 만나 팔자 고쳤다고 하다니 진짜 말이 안 나왔죠. 그렇게 신우의 백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30이 훌쩍 넘긴 나이로 말이죠. 하지만 그걸 보고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잘 생각했다고까지 했죠. 당시 시어머니의 생활은 저희가 책임지고 있었어요. 매달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드리고 혹시 모르니까 비상으로 관리하라고 제 카드도 한 장 드렸죠. 하지만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비상용이었어요. 가끔 친구분들과 식사하실 때 쓰라고 드렸던 카드였는데 그 사용액이 점점 불어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카드 값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카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줄여버렸어요. 아무리 제가 부잣집 딸이라 해도 저희 집 재산은 제 돈이 아니고 저희 엄마 돈이잖아요. 게다가 저 역시 결혼 전 모아놓았던 돈과 남편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당시 저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지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이 너무 심해져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상황이었고요. 남편 역시 그간 시어머니 생활비를 대느라 돈도 하나도 모으지 못했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이 상황으로 가면 저희 역시 돈 한 푼 모을 수 없을 것이 뻔했죠. 제가 카드 한도를 줄이자 시모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머니, 100만 원이 적어요? 생활비도 드리고 카드도 100만 원이면 웬만한 집 한 달 생활비도 돼요. 어머니랑 형님 둘인데 이게 뭐가 모자라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진짜 세상 매정 모르는구나. 요즘 물가가 얼마인 줄 알아? 게다가 우리 딸도 회사도 안 다니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갑자기 한도를 줄이면은 어떡하자는 거야? 어머니, 저희 이제 아이도 태어났는데 저희도 남편 월급으로만 살아야 해요. 아직 돈도 하나도 못 모았어요. 저희도 미래 생각해야죠. 아니 너네 집에서 아들 재산이 얼마인데 돈을 모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너 그렇게 마음 작게 쓰면 안 된다. 그것도 가족에게 이렇게 째째하게 구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혔어요. 째째하게 굴다니.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 월급과 모든 통장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신우 역시 남편이 만들어준 카드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돈도 한 푼 안 버는 신우가 매달 카드 값이 300, 400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대체 이게 뭐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이러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이것까지 다 합치면 시댁에 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 남들이 보면 애 새 키우는 집 생활비라고 해도 믿겠어. 차라리 당신이 전부 다 관리를 해. 나는 도저히 엄마와 여동생의 요구를 감당을 못하고 그렇다고 자르지도 못하겠어.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비겁했던 것도 같아요. 자기가 싫은 소리 하기는 싫으니 저에게 다 떠넘기고 뒤로 빠진 셈이니까요. 모든 악역은 저에게 다 떠넘기고 자기는 그저 모른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하면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하지만 어찌 보면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것이기도 했죠. 그런 순한 성격이 좋아서 결혼을 했으니 어쩌겠어요. 그런 걸 보고 자기 팔자 자기가 꼬은 거라고도 하는 거겠죠. 저는 이를 악물고 신우 카드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집까지 찾아와서 온갖 거친 소리를 해댔어요. 레파토리는 뻔했죠. 인색하다는 둥,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는 둥, 뭐 더럽고 치사하다나요. 진짜 누가 보면 원래 자기 재산을 제가 사기쳐서 빼앗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버텼죠. 하지만 하도 그렇게 들들 볶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루는 하혈을 했어요. 놀래서 응급실에 갔다가 남편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엄마도 알게 되셨어요. 엄마는 남편에게 화를 냈죠. 우리 딸이 자네 가족들에게는 돈이나 주는 사람으로 보이나? 우리가 자네에게는 돈으로만 보이냔 말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말로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이럴 거면 헤어지게. 내 우리 딸 데리고 가서 손주와 행복하게 잘 살겠네. 내가 이러려고 내 딸 시집 보낸 것이 아니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뒤늦게 찾아온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와 신우도 많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임신을 한 제가 입원을 하고 있었으니 보통 일이 아니긴 하잖아요. 다행히 아이에게 큰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시모와 신우는 잠잠해졌어요. 저는 무사히 큰 아들을 출산을 했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어머니와 신우와도 대충 화해를 하고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고요. 엄마 역시 첫 손주를 안고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도 하셨죠. 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엄마 건강이 다시 나빠지셨어요. 완치했다고 생각했던 암이 다시 재발을 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간이었어요. 이번에도 예전처럼 수술을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항암제가 듣지 않더니 순식간에 전이도 일어났어요. 저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엄마를 살릴 수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살릴 수 있다고 확신했고요. 남편 역시 간암에 대한 자료란 자료는 전부 다 뒤져서 치료를 했어요. 나중에는 미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오자고도 했고요. 저 역시 그럴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말리셨어요. 아직 아기도 어린데 미국은 무슨 미국이야. 나 그냥 여기서 편하게 아기나 보다가 갈 거야.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내가 못 보내. 자꾸 그런 약한 소리 할 거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너 행복하게 살고 손녀까지 봤으니 됐다. 나 이제 아빠를 만나서 아프지 않은 곳에서 잘 살고 싶어. 엄마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엄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암이 재발한 지 1년 만에 엄마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의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세상에는 저만 남았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에 빠뜨리게 했죠. 정말 남편과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엄마는 그 사실까지 다 알고 저에게 그렇게 선을 보고 결혼을 하라고 하신 것만 같아서 그것도 가슴이 아팠죠. 그렇게 정신없이 엄마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도 제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슬픔에 잠겨서 그런 이야기는 끝까지 할 수 없는 척 했어요. 물론 어머니 재산을 제가 증여받는 일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처리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담당 변호사와 세무사를 미리 준비시켜서 제가 물려받을 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까지 전부 다 처리를 끝마친 상황이셨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저는 함구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 재산을 숨겨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당장 엄마를 잃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다 잠든 제 옆에서 어디 건물이 있니 없니, 그 건물 가격은 얼마인지 찾아보니마니 하는 그 둘 앞에서 저는 엄마의 유산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둘은 처음에는 그래도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장례를 다 마치고 49제도 지나자 시어머니가 결국 못 참고 그러더군요. 우리가 집을 좀 옮겨야겠어. 여기가 너무 오래된 구축이어서 춥고 살기 불편하다. 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지금요? 어디 받으신 곳 있어요? 지금 이사하고 새 집으로 가시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으세요?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어? 네가 좀 도와줘야지. 새 집 사고 명의는 네 앞으로 해두면 되지 않니? 집을 제 명의로 사라고요? 어차피 너 물려받은 재산도 있을 텐데 그거 묵혀두면 뭐하니? 집 사두면 앞으로 계속 오를 텐데 이게 더 나은 투자지.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아떼었지요. 저 물려받은 거 없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은 대부분 봉사하시던 곳에 기부를 하시고 이모님들에게도 조금 주셨어요. 뭐? 아니 그래도 너에게 좀 남겼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적어도 손자에게라도 주셨겠지. 저에게는 집 한 돈이 남기는 했는데 세금 내고 나머지는 전부 아이 이름으로 신탁을 걸어서 애가 클 때까지는 손 못 대요. 나중에 준서 대학 가면 그때 열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변하던 시어머니와 신우의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정말 눈앞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둘의 표정과 말투는 무섭도록 차갑게 변하더군요.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말이죠. 물론 그 둘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많던 재산을 고작 그 정도 남겼을 리가 없다고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남편 역시 제 말이 맞다고 거들었죠. 장모님이 병원에도 기부를 엄청 많이 하시고 가셨다고 기부자 명단까지 보여주었으니까요. 물론 엄마가 병원에 기부를 많이 한 것도 사실이었고 남편에게 제가 다른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 이야기만 하라고 했던 것도 맞아요. 남편 역시 제가 얼마나 재산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도 있었고요. 남편은 제 재산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는 달랐어요. 제가 이제 부잣집 딸이 아니라는 걸 알자 완전히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완전히 쏘갔네 쏘갔어. 부잣집 딸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속빈 강정 아니야?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네? 사기라니요. 돈도 없는 게 부자인 척 속여서 의사 남편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이게 사기 아니고 뭐야? 맞아. 돈도 없는데 너를 뭐 한다고 우리가 좋아하고 받아들였겠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는 너를. 기가 찼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이참에 시모가 쓰고 있던 카드도 없애버리고 생활비도 적정선으로 줄여버렸어요. 뭐 돈도 없는 쓸모없는 년이라 했으니 진짜로 쓸모없는 년이라는 걸 보여드려야지 어쩌겠어요. 그러고 나자 어이없게도 그 두 사람은 이제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동안은 그렇게 저만 보면 잘 보이려고 애쓰고 쩔쩔매더니 이제 돈이 없다고 안면몰수를 하는 것이 참 가소로웠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둘이 본색을 드러내자 인자하고 조용하기만 했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에 제가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남편은 저를 잡돌이를 하려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화를 냈어요. 우리 보면 할 이야기가 돈 이야기밖에 없어. 우리가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 누나는 일 좀 해. 왜 놀면서 엄한 사람에게 난리야. 이 자식이 말하는 것 좀 봐. 왜 부자인 척한 네 마누라는 뭐라고 안 하고 왜 우리 보고 난리야? 나 이 사람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제발 좀 둘이 알아서들 살아. 엄마가 지금 매달 받는 생활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은 거야. 그걸로 만족 못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악을 썼죠.
만족 못해. 내가 고작 이 돈 받으려고 너를 의사로 만들었는 줄 알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런 년이랑 결혼 안 시켰어. 뭐라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왜 이 약 물고 너를 그 비싼 학원 보내가면서 의대 보냈는 줄 알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고작 저딴 년이나 만나서 살면서 뭐가 어째? 남편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거기에 또 일이 벌어졌죠. 저희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제 아들이 싸움을 말리고 싶었는지 할머니에게 가면서 안아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확 밀쳐냈어요. 그러면서 바락바락 아이에게 화를 냈죠. 저리가. 돈도 없는 애미 자식이 뭐가 좋다고 이뻐해? 그래봐야 쭉정이에 불과한 주제에. 엄마, 둘 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그날부터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고 신우는 자기들 걱정만 해댔죠. 남편은 그 다음 달로 바로 지방 대학병원으로 전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이랬어요. 아예 멀리 가서 살자. 그래야 덜 보지. 내가 이런 가족을 둬서 미안해. 미안하긴 당신 잘못도 아닌데. 그래, 가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저는 남편에게 조금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야 그 인간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었지만 남편은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2시간 떨어진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저는 둘째 딸도 낳았고요. 둘째를 낳았다고 하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은근슬쩍 다시 연락을 하면서 접근을 해오더라고요. 고생 많았다. 그간 내가 너무 심했지? 정말 미안하다, 아가. 둘째는 너를 닮아서 그런지 너무 이쁘구나. 어쩜 이렇게 뽀얗니? 그러게, 아기가 이렇게 뽀얀 경우는 없던데. 딸이라 그런지 더 이쁜 것 같아. 뭐 어쩌겠어요. 아기 보고 싶다고 하는 걸 맞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죽는 소리를 하면서 미안했다 어쩐다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하는데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이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속 끓이는 거 보기도 그랬고 또 우리 애들 할머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대로 왕래를 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결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둘째를 핑계로 저희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왔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어디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결혼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섰어요. 제가 모른 척 했다가는 분명 남편이 누나에게 결혼을 핑계로 돈을 왕창 뜯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대충 적당한 금액을 마련해 주었어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형님 저랑 상의해요. 제가 노력해 볼게요. 그렇다고 제가 푼돈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만한 돈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결혼을 2번 하고도 남을 액수였어요. 하지만 그 둘은 계속 불평을 해댔어요. 한복값이 모자란다는 둥, 백화점에서 혼수를 맞추려면 돈이 모자란다는 둥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칼같이 잘랐죠. 한복 그거 맞추면 결혼식 날 잠깐 입고 마는데 뭘 비싼 거래요. 요새는 빌려서도 입는다는데. 아, 제가 맞춘 한복 빌려가요. 엄청 고급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누가 한복을 빌려 입어. 됐어. 혼수 맞추는 거라도 좀만 더 보태줘. 백화점에서 추가 할인 해준다는데 그래도 너무 빠듯해서 그래. 백화점 혼수 가격 다 거품인 거 알죠? 그것도 다 시장에서 떼오는 거예요. 저랑 같이 남대문 시장 가요. 제가 다 골라드릴게요. 제가 먼저 나서서 엄청 적극적으로 일해버렸더니 그 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불만이 가득 차 보이기는 했죠.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그 정도면 이미 할 만큼은 하고도 차고 넘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신우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볼 때마다 이랬죠. 올케가 너무 짠돌이처럼 굴어서 결혼식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 진짜 초라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시댁에서도 괜히 눈치를 준다고. 그래, 나도 괜히 사돈댁에 면도 안 섰는데 민망해서
너 진짜 하나밖에 없는 신우 결혼하는데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남들이 보면 지들이 맡겨놓은 돈을 제가 떼먹은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어요. 이미 그 인간들 바꾸는 건 포기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하루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에 내려와 있었어요. 제가 둘째 하원을 시키느라 둘만 집에 두고 나간 것이 화근이었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신우가 저희 안방을 뒤져본 모양이더라고요. 둘째를 데리고 집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신우가 서류 하나를 제 코앞에 들이밀면서 노기등등한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옳게 건물도 받았으면서 내 신혼집도 안 해준 거야? 이기적이나 진짜? 아니 이걸 어디서 제 방 뒤지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신우의 말을 듣자마자 큰아이랑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으니까요. 신우가 들고 있던 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남긴 유언장 편지였어요. 저는 사실 엄마에게 물려받은 건물이 2채 있었어요. 총 3채였는데 제일 작은 것은 팔아서 세금을 충당했고 나머지 2 건물은 내가 관리를 하는 중이었죠. 하지만 그걸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던 시모는 분노했어요. 이 나쁜 년. 이러고도 네가 우리를 이런 취급을 해?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후려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죠. 저에게 손을 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에게 악을 써댔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유언장을 거칠게 빼앗고 신우의 뺨을 내리쳤죠. 저에게 일격을 당한 그 둘은 더 발광하며 난리를 쳤어요. 저는 일단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차키만 챙겨서 집을 빠져나왔죠. 생각 같아서는 단판을 짓고는 싶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바로 차를 몰아 남편의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했죠. 선택해. 나야 니네 가족이야. 이젠 더 이상 나는 못 견뎌.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네 선택에 따라서 나는 바로 떠날 테니까. 남편은 말없이 조퇴를 하고 나와 제 차에 탔어요. 저는 이제 그 인간들을 박살내야겠다 결심을 했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서는 미친 듯이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도 오고 남편에게도 왔지만 저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일단 근처 호텔방에 두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과 같이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주 기세등등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을 보더니 멈칫하더군요. 당장 나가요. 여긴 내 집이니까. 뭐?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나가라 말아야? 선생님들 체포되기 싫으시면 빨리 나오세요. 여기 이 선생님 명의로 된 집 맞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셔야 해요. 아셨어요? 그런 법이 어딨어? 못 나가. 안 나가. 그럼 강제로 나가실 거예요. 경찰 더 불러서 경찰서 가실래요? 둘은 악을 써댔지만 도리가 없었어요. 결국은 경찰에게 이끌려 집 밖으로 쫓겨나갔죠. 저는 그 길로 집 비밀번호도 아예 바꾸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호텔을 잡아서 여행을 가라고 했고요. 그동안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어쩌면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던지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확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전부 다 일을 처리했죠. 반응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전화가 왔으니까요. 처음 시어머니는 어이없어 하면서 저에게 따지고 들더군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미쳤니? 왜 나보고 집을 비우래?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가 살기 힘들다 어쩐다 했던 그 구축 아파트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얻어드린 거예요. 거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잊으셨나? 뭐가 어째? 그래서 지금 네가 나를 내쫓겠다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 아들이 가만히 둘 줄 아냐고. 가만히 두든지 난리를 치든지 제 알 바 아니고요. 집 팔았어요. 그러니 내 집에서 얼른 나가세요. 아셨죠? 이제 주제에 맞게 사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비웃어 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물론 시어머니 번호는 바로 차단을 했어요.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은 신우였어요. 역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똑같이 악을 써대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가게를 비우라니? 나보고 지금 가게를 비우라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제정신이야? 네, 아주 제정신이에요. 거기 상가 제 거예요. 형님이 탱탱 놀고 있어서 애 아빠가 얻어준 거라 했지만 사실 그 건물 전체가 제 거거든요.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 상가 계약은 엄연히 내가 한 거야. 정신 차려요. 그 계약 애들 아빠가 했잖아요. 그동안 가게세도 제대로 낸 적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준 건데 가게세도 밀렸는데 독촉도 안 받은 거 이상하다 생각한 적 없어요. 그거야. 민준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간 가게세 걱정도 안 하고 커피숍이랍시고 차려놓고 뭐 열심히라도 했어요. 매일 놀러나 다니고 허구한 날 문 닫고 손해가 막심하니 가게 비워요. 그래도 이런 법이 어딨어. 계약 기간도 있잖아. 답답하네. 계약 기간도 없이 그냥 내준 거라니까. 그리고 거기 이미 나갔어요. 그러니 가게 비워요. 아, 거 원상 복구 다 해놓고 나가요. 시간 2주일 줄 테니. 저는 담담히 대꾸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어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사는 집이며 가게며 전부 저에게서 나온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시어머니와 신우가 살던 집 전세가 올랐는데 돈이 없다고 징징대서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에 들어가서 사시라고 한 거였거든요. 거기에 신우가 회사도 그만두고 돈이나 쓰면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걸 보고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어서 건물에 빈 공실이 난 상가 하나를 주고 거기에 작은 커피숍이나 하라고 내준 거였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고맙다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어쩌고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회사를 그만두지도 않았겠죠. 허구한 날 문을 닫고 놀러나 다녀서 꼴 보기 싫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상가라도 가게 하나가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전체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생각 같아서는 당장 내쫓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까지 한 마당에 내쫓기도 그래서 참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전부 정리를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제 뺨을 때린 것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니까 대충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라고 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끌어왔던 것도 하기 싫었어요. 왜 가족인데 저희 가족만 참고 저희 가족만 양보를 해야 하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러기 싫었어요. 아니,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었어요. 제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인간들과 절연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들은 악을 쓰고 화도 내봤다가 눈물로 호소도 해보았다가 안 되겠던지 결국 저를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건물로 가서 철거 업체를 불러다 신우 가게를 전부 철거해버렸죠. 물론 철거 비용도 청구를 했고요. 시어머니 집도 마찬가지예요. 신우 가게 아니죠. 제 가게에서 정리를 하라고 철거 비용 영수증을 들이미는데 신우가 싹싹 빌었어요. 옳게. 제발 부탁이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지 않아? 우리 남편 이 가게만 믿고 회사도 그만뒀는데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제발 부탁이야. 가죽? 됐어요. 애들 앞에서 뺨까지 맞았는데 이제 뭘 더 해요? 어머니도 집 팔렸으니 빨리 짐 빼세요. 안 그러면 여기처럼 짐 실어다 공터에 다 뿌려놓을 거예요. 제발 부탁이다. 우리가 심했어.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었어. 진짜 미안하다. 한 번만, 응? 한 번만 용서해줘. 이번이 두 번째인 거 잊으셨어요? 예전에 저 잡돌이 하셨던 거 잊으셨나? 흰말하기 싫으니 알아서들 하세요. 대체 나보고 어디 가서 살란 말이니? 부탁이야. 아, 예전 전세 살던 집 보증금 정도는 챙겨드릴 테니까 빨리 방을 얻으세요. 그거면 되시겠죠?
그렇게 당하고도 왜 시어머니에게 또 보증금을 챙겨줬냐고 답답한 호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거라도 챙겨주지 않으면 계속 들러붙을 것이 뻔했어요. 살기 힘들다고 계속 들러붙어서 100만 원만 달라, 50만 원, 아니 10만 원이라도 달라 이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인간들 보증금이었으니 먹고 떨어져라 하는 생각으로 줘버린 것이죠. 그래야 다시는 저에게 할 말이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그렇게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니 신우가 자기 엄마에게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왜 올케에게 손을 떼서 이 사단을 만들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뭐? 책임? 야, 네가 이 가게 하나 있으니 걱정 말라며. 너 가게 한다고 나에게 돈도 빌려갔잖아. 너야말로 어떻게 할 거야? 책상 뒤져보고 하라는 거 엄마였잖아.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가게 하면서 잘 살 수 있었어. 다 엄마 때문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뒤져서 재산 나오면 네가 뺏을 수 있다며. 지만 믿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누구 탓이야? 그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벌건대낮에 대로변에서 말싸움을 시작하더니 시모가 자기 딸 머리채를 부여잡았어요. 신우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시어머니는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막말을 내뱉고 있고 진짜 보는 제가 다 부끄럽더군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가장 큰 고민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과의 관계였죠. 남편 하나만 두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산다면 시댁과 다시 얽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차라리 이혼을 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아이들과 여행을 갔다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간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저에게 이랬거든요. 정 당신이 힘들면 이혼하자. 내가 당신 놓아줄게. 내가 면목이 없어. 그래, 내가 이혼하자면 이혼할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어디 가서 조용히 살라고 하면 그럴게.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참으려 하는데 또 그 꼴을 보자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더 행복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아이들 아빠로 그리고 제 남편으로 남아있는 것이 제가 더 행복하니까 말이죠.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당분간은 다시는 당신 어머니와 누나 안 보고 살 수 있어? 약속해. 약속할게. 나도 그 사람들에게 실망했어. 안 봐. 나 진심이야. 이 말 어기면 그때는 진짜 이혼이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 눈에는 절대 안 보이게 할 거야. 그건 나 믿어도 돼. 나에게 지금은 애들이랑 당신처럼 중요한 사람은 없어. 그 말을 일단은 저는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일은 그 이후에 생각하기로 마음을 정했죠. 그렇게 저는 시댁과의 인연을 정리했어요. 그 이후 남편은 다시 서울로 병원을 옮겼어요. 저희도 남편을 따라서 서울로 이사를 했죠. 이번에는 돈이 없는 척할 사람도 없고 숨길 사람도 없었기에 저는 학군도 좋고 동네도 좋은 곳으로 골라 이사를 했어요. 새로 자리를 잡은 곳은 서울에서 가장 보안이 잘 되는 아파트라 시어머니와 신우가 찾아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모든 출입구와 각동 현관마다 전부 보안 요원이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을 일일이 체크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도 모두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어서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다시 대학병원 본원으로 올라와서 아주 만족을 하는 중이에요. 사실 서울로 다시 발령 신청을 하기 전 제가 남편에게 원하면 개인 병원을 차려주겠다 했지만 남편은 학생들 가르치며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힘들게 교수가 되자마자 집안 사정 때문에 지방 대학병원으로 간 것이 속상했다고도 했어요. 자신은 여기서 환자들 보는 게 좋다고 하면서 이러더군요. 나 진짜 당신 돈 보고 만난 거 아니야. 늘 밝게 웃고 아픈 엄마 간호하면서도 화냈던 모습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진짜야. 그걸 어떻게 믿어? 원래부터 우리 집 부자인 거 알고 선보러 나온 거면서?
그거야 엄마가 하도 나가라고 해서 그랬지. 그래도 병원에서 만났을 때부터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어. 나를 뭘 보고 연락만 하고 만나자는 소리도 안 했으면서. 자기 엄마를 저렇게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면 어쩌면 나를 이 답답한 현실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와 신우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났더니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남편이 밝아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저 몰래 다시 연락을 하고 왕래를 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바로 이혼을 할 생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너무 홀가분하고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의대를 졸업하고서부터 시어머니에게 부잣집 여자와 만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늘 만나면 돈 이야기에 시달리던 것에서 벗어나 돈 걱정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고 말이죠. 지금은 정말 웃음도 많아지고 집에서 말도 많아졌어요.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물론 너무 바빠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저희는 아이들과 여행이며 캠핑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도 엄청 밝아졌죠. 신우는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간 모은 돈도 없었고 빚도 꽤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나마 남편과 시댁에 카페하고 있다고 했던 모양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신우 것이 아니었고 그마저도 털리고 빚만 남았으니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났던 모양이었어요. 그 사단이 나고 나서는 그쪽 집안도 알게 되고 빚이며 난리가 나서 한바탕을 하고 바로 이혼을 했다고 했죠. 불과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웃기게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같이 사는 중이에요. 신우가 어디 갈 곳도 없었을 것이니 그랬겠지만 그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더니 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챙겨준 예전 집 전세 보증금으로 어디 반지하 새방을 얻어서 사는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식당 일도 나가면서 사는 중인데 남편이 매달 약간의 생활비를 챙겨는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라도 안 주면 또 돈 없다는 핑계로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서 그래. 그냥 최소한만 보내는 거야. 뭐 알았어. 당신 알아서 해. 대신 한 번이라도 당신이나 애들에게 연락하면 그것도 바로 끊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 엄마도 기가 많이 죽어서 그러겠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이야기가 통했는지 시어머니고 신우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신우는 미용을 배운다는 둥, 네일을 배운다는 둥 하는데 그마저도 진득하게 하지를 못해서 어디 알바를 다니다 그만두고 자격증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그러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거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시모랑 싸우고 난리를 친다고 하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요. 저는 요즘 건물 관리사랑 회계 관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배부른 투정일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건물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뭘 알아야 더 잘할 것 같아서 공부를 하는 중이죠.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 재미있기도 하고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평안하고 즐거워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고 남편도 한결 얼굴이 편안해졌고 말 그대로 행복하다고나 할까요? 제 개인의 행복을 따져가며 살기 시작하다 보니 저는 이제야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 선택을 하면 엄마가 어떻게 될까,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될까, 남편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먼저 했는데 그걸 치우고 제일 앞에 저를 놓았더니 모든 것이 단순하고 또 간단해졌어요. 무엇보다 너무 제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행복해졌고요. 혹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가 답답하고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내 인생인데 이게 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제일 앞에 두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익숙한 말이지만 또 살면서 가장 놓치기도 쉬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 자신을 뒤로 두면 어떻게 해도 행복해지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 눈치, 가족들 생각은 뒤로 미루어 두세요.
결국은 제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늘 이렇게 제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이런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